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놓칠 수 없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응급의학과 최석재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급외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어떤 주제 함께 하실지 얘기해 주시죠. 네, 응급의학과 의사인 만큼 응급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응급실에서 가장 중한 질환, 환자의 생명을 경각을 다투는 그런 질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응급실이라는 공간이 중한 환자들이 많이 오는 공간인데 그중에서 3대 중증 질환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네. 먼저 심장혈관이 막혔을 때 발생하는 심근경색, 그리고 뇌혈관이 막혔거나 터졌을 때 발생하는 뇌경색, 뇌출혈, 그리고 이제 큰 외상 사고로 발생하는 중증 외상, 이렇게 세 가지를 3대 중증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중에서 오늘 심혈관 질환이랑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쳐서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지칭을 심뇌혈관 하는데요. 질환. 예. 알겠습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꼽은 아주 긴급한 질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먼저 심뇌혈관 질환이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심뇌혈관 질환이라는 말은 이제 심혈관 질환이랑 뇌혈관 질환을 이제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네. 이제 심장이랑 뇌는 위치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전혀 다른 장기인데 왜 합쳐서 부르는지 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심혈관과 뇌혈관 자체가 아주 긴밀하게 연관을 이루는 그런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밀하게 연관을 이룬다고 하면 어떤 뜻일까요? 일단은 심장혈관이 막히는 거, 뇌혈관이 막히는 거가 기전이 굉장히 비슷하고 네. 치료도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모형을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네.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 있고 심장 근육이 있는데 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질환이 있습니다. 심방세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위에 있는 심방이 불규칙하게 부르르하게 떨 때 그 심방 안에 있는 이제 혈전, 피딱지 같은 게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피딱지가 이 심장 혈관으로 가면은 심근경색이 되는 거고요. 이 피딱지가 위로 올라가서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전이 같기 때문에 치료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혈관에 가가지고 그 혈관을 넓혀주거나 뚫어주는 시술 같은 게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치료들도 비슷하기 때문에 심뇌혈관이라는 그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렇군요.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질환인 것 같은데 각각의 질환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혈관 질환부터 좀 알아볼 텐데요. 이건 어떻게 생기는 질환인가요? 심혈관 질환이라는 거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세 개의 혈관이 있습니다. 네. 이제 앞쪽으로 가는 혈관, 그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혈관,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는 혈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좌전 동맥이 있고 좌행 동맥이 있고 우행 동맥,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동맥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좁아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나 비만 같은 이유로 혈관 벽이 딱딱해지면서 그 주위에 염증 반응이 생기면 그 주위가 이제 좁아지면서 거기에 이제 피딱지가 엉겨 붙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수도 파이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도 파이프에 이게 안쪽에 이제 상처가 생기거나 어떻게 이상이 생기면 그 안쪽에 금속계열성 이물질 같은 게 이제 엉겨 붙으면서 좁아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좁아진 정도에 따라서 이 수도 파이프의 기능에 장애가 오겠죠. 우리 심장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장 혈관이 어느 정도 막혔냐에 따라서 흉통도 달라질 수가 있고 완전히 막히면 심근경색이라는 위험한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질환을 이제 그 중증도에 따라서 그 심한 정도에 따라서 협심증, 그다음에 불안정 협심증, 그다음 심근경색, 이렇게 세 개를 좀 대표로 나눌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다른 한 가지로 이 심장 혈관이 좁아졌다기보다는 어떤 스트레스성 상황이나 어떤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새벽에만 좁아지는 그런 질환이 있는데 그거를 변이형 협심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추가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심혈관 질환이 여러 가지로 나뉜다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좁아지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까? 보통은 좁아지는 정도랑 증상에 따라서 증상. 나누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일단 협심증부터 좀 질문을 더 네.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심증이 어떤 상태에서 발생하는 병일까요? 일단은 앞에 말씀드렸던 기전처럼 혈관이 좁아지는 정도가 한 50% 이상 정도 되면 네. 이제 우리 혈관에서 혈관이 먹여 살리는 심장 근육에 허혈, 피가 제대로 안 가서 이제 심장 근육이 이제 산소를 제대로 머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이 좀 심해지면서 가슴 통증이 제일 대표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고요. 대개 시간은 이제 1분에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조이듯이 보통 아프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러다 점점 이제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이제 안정형 협심증이라는 상황이고요. 보통 이제 심장 근육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 빨리 뛰어야 되는 상황이라 예를 들면 운동을 하고 있다든지 계단을 오른다든지 이럴 때 좀 더 심해지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안정형 협심증이라는 경우고요. 특징적인 이 통증의 양상은 보통 예전에 제가 배울 때는 왼쪽이 좀 더 많다고 배웠는데 요즘 그 통계에서는 왼쪽 오른쪽 크게 차이가 없다고 돼 있으니까 왼쪽 통증이 아니고 오른쪽 통증이니까 괜찮다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턱이나 왼쪽 팔 쪽으로 좀 방사통이라 그래서 통증이 좀 이동하는 양상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통증을 이제 협심증에 의한 통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협심증 하면 중년 남성들에게 많이 발병하는 네, 질환으로 보통 알고 알려져 있는데 있죠. 네. 그렇습니까? 사실인가요? 그러게요. 이제 제가 교과서에서 네. 학생 때 배울 때는 남성은 55세 이상, 여성은 45세 이상에서 의심하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 식생활이 참 서구화 많이 됐고 고기 종류, 이제 술 종류를 많이 먹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교과서에서 배운 거랑 너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남성에서 이제 뭐 40대 심근경색, 30대 협심증을 드물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30대도? 예, 30대 혈관이요. 이전에는 뭐 30대 환자의 뭐 혈관에 이상이 있을까 생각도 못 했는데 네.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0대 좀 체구 좀 크시고 좀 비만이 좀 있으신 남성이라면은 주의를 좀 해야 되고요. 여성 같은 경우도 뭐 40대만 돼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심한 경우는 10대 때부터 회사 생활을 한 분이 20대 돼서 흉통으로 왔고 혈압이 처음 진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고혈압이요. 20대. 20대. 예,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많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10대 때 회사 생활, 그 사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주위 그 회사 분들이랑 계속 회식하고 네네. 고기 많이 드시고 이제 술 드시고 이랬던 게 많이 길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런 게 원인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발생 연령이 지금 확 낮아졌는데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서구화된 식습관을 원인으로 꼽아 네, 주셨잖아요. 제일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들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도 혈관을 좁아지게 하는지가 참 궁금한데 뭐 말씀하신 육류 위주의 식습관이라든지 네, 뭐 아무래도. 잦은 회식이라든지 이런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알코올, 술 들어갈 때 네네. 예, 아무래도 육류 중심의 그 식사를 하게 되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이제 운동량 부족해지는 것도 그렇고 이제 채식 위주의 식사하면서 좀 이렇게 혈관이 깨끗해지는 그런 과정이 좀 없이 계속 혈관에 무리를 주는 것들이 아마도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이 말씀을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이 협심증은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어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협심증에 이어서 불안정 협심증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거죠? 예, 불안정 협심증은 아까 얘기했던 안정형 협심증보다 좀 더 진행이 돼서 네.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나고 많이 좁아진 정도가 심해서 흉통이 좀 오래 가는 경우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심혈관이 한 70% 이상 좁아졌을 때 불안정형 협심증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같은 협심증 같은 증상인데 5분 이상 지속되면서 식은땀이 많이 심하고 심한 경우에는 혈압이 떨어지거나 불규칙한 심맥박을 보이는 경우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응급의학과에서는 불안정 협심증이 진단이 될 정도의 상황이면 네. 심근경색에 준해서 치료를 하라고 같은 치료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위험한 상황인 거군요. 예, 예. 그러면 약간 협심증 증상이 나타나면 이게 뭐 집에 있을 상황이 아니고 바로 응급조치를 그렇죠. 받아야 하는 거죠? 일단 뭐 1분, 2분 이 정도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지켜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게 전조 증상이라고 보시고 빨리 병원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일 때 심장내과 진료만 보셔도 이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질환까지 안 가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런데 정말 불안정 협심증을 예상할 수 있는 5분 이상 흉통이 발생한다든지 네. 뭐 조금만 움직여도 흉통이 발생해서 거동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거동이 불편한 정도까지 간다면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그때는요. 예, 가슴이 아파서 주저앉는다 이런 거는 바로 응급실로 오셔서 혈관 상태를 보고 필요하면 응급
처치도 받아야 됩니다. 처치에 대해서는 이제 차후에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분 이상 통증이라고 하면 이게 말이 5분인 거지 꽤 오랜 시간 그럼요. 통증을 느끼는 네. 거거든요. 이러다 괜찮아지겠지, 난 괜찮을 거야 라고 안심시키지 마시고요. 꼭 전문의의 판단을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변이형 협심증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네, 앞에 변이형 협심증에서 작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혈관이 이렇게 뭐 상태가 나쁘지 않은 분이 이제 새벽에만 흉통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새벽에 통증이 있다가 저절로 호전되는 걸 자주 느낀다든지 네. 아니면은 담배 피는 상황에서만 발생한다든지 물론 이제 담배 자체가 이제 협심증이나 불안정 협심증의 원인이기도 한데 이제 나중에 이제 혈관 상태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상황에서만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만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협심증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변이형 협심증은 혈관 검사를 해보면 그렇게 좁아져 있는 상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진단 자체도 조금 달라지는데요. 스트레스 호르몬과 비슷한 그런 약물을 혈관에 투여해 봐서 네. 그 증상, 혈관이 좁아지는 그런 게 심혈관 조영술에서 확인이 되면 그때서야 진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단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그 간단한 검사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네.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알아볼 심혈관 질환이 심근경색입니다. 이거는 참 여러모로 위험한 질환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어떤 질환인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심근경색이라는 거는 좁아진 혈관이 있었던 상태에서 혈관 안쪽에 이제 상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염증이 갑자기 확 진행이 되면서 염증 반응으로 혈관 피딱지들이 갑자기 많이 생기면서 완전히 막히는 경우를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몸 어딘가에서 혈전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피딱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피딱지가 이제 다리 쪽에서나 아까 얘기했던 심방 쪽에서 생겨서 심장 혈관을 완전히 막았을 때 그런 경우를 심근경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피가 안 통하는 거군요. 완전히 안 통하는 상황. 예.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증상은 이제 30분 이상 지속되는 흉통, 심한 30분? 경우는 30분 이상이에요. 물론 이제 30분까지 기다리면 안 되겠죠. 네. 그 전에 응급실에 오셔야 되지만 이제 응급실에 와서 처치하는 중간이라도 이 혈관을 넓혀주는 그런 약물만으로 흉통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흉통이 제일 중요한 증상이고 그 외에는 이제 실신이라든지 이제 그런 의식장애까지 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흉통으로 이제 응급실에 오셔서 심근경색을 진단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흉통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뇨가 오래 지속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노인분들 중에서 조용한 심근경색이라고 해서 심장 근육이 허혈이 왔을 때 발생하는 통증을 잘 못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장 근육을 한번 열었다 닫아서 이제 주위에 근육에 손상이 일부 있는 아니면 신경에 다발에 손상이 있는 그런 수술 받은 분들도 조용한 심근경색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예. 사실 지금 몸 상태가 나빠요라고 통증으로라도 신호가 와야 되는데 아무 신호가 없으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요. 그럼 이제 기운이 없다든지 의식이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말 그때는 응급 상황이죠. 119 통해서 꼭 응급실로 오셔야 됩니다. 심근경색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위험한 질환이 맞는 거죠. 생명을 위협할 만큼. 그럼요. 예.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표현을 하냐면요. 응급실에 도착하시기 전에 그 전에 한 30%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길에서 쓰러졌을 때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환자분이 이제 다행히 살아나시거나 소생하는 경우를 간혹가다 이제 그 언론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이제 심근경색으로 부정맥이 발생했을 때 빠른 처치가 들어갔을 때 이제 살아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근경색이 그 현장에서 쓰러지거나 이송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를 30%로 높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응급실에 와서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바로 처치를 저희가 다 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못 살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응급실에 도착하는 경우도 그 안에서 30%가 또 사망을 하는 그런 완전 시간과 다투는 총각을 다투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상이 나타나자마자 병원을 찾는 게 최우선이겠군요. 이거는 물론 이제 평소에 통증이 있었으면 바로 병원 오셔야 되지만 이거는 평소와 다르다. 바로 응급실로 119를 타고 오셔야 됩니다. 개인차로 오시거나 이랬을 때 중간에 처치가 안 돼서 안타까운 상황을 겪는 경우를 응급실에서는 자주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얘기만 들어도 심혈관 질환이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알 수가 있는데요. 심혈관 질환 말고 또 뇌혈관 질환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뇌혈관 질환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예, 뇌혈관 질환은 이제 앞에 설명했듯이 혈관이 막혔을 때 발생하는 뇌경색이 있을 네. 수가 있고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뇌졸중이라는 표현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합쳐서 이르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뇌경색과 뇌출혈이 어떤 질환인지 좀 각각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뇌경색 증상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일단은 뇌경색, 뇌출혈 증상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제일 먼저 이제 반신불수라고 해서 아. 왼발이 같이 힘이 떨어지는 경우, 물론 오른쪽도 가능합니다. 이제 오른쪽, 오른손, 오른발이 같이 힘이 떨어지는 경우가 제일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 구음장애, 자기는 말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말로 잘 안 나오거나 혀가 잘 안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안면만 한쪽이 잘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혈관 질환이 아닌 이제 신경 질환인 경우도 있어서 그건 감별이 응급실에서 좀 필요한데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뇌혈관 질환 중에 그 뇌출혈 같은 경우는 두통이 또 잘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의식장애도 발생할 수 있고, 네. 어지럼증도 굉장히 중요한 증상입니다. 아. 예, 혈관이 막혔거나 터졌을 때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통이랑 의식장애 같은 경우는 뇌출혈에서는 좀 흔한 편인데요. 네. 뇌경색에서는 흔한 편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두통이 있다고 이거를 이제 보호자분, 환자분이 판단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출혈인지 경색인지도 의사도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제일 먼저 머리 CT를 촬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응급실로 먼저 오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심혈관 질환은 주 증상이 통증이었거든요. 예, 근데 뇌혈관 질환은 지금 뭐 힘도 빠지고 안면 장애도 오고 예. 뭐 되게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이 뇌라는 장기가 참 오묘하죠. 위치에 따라서 하는 역할도 다 다르고,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서 증상들이 좀 다 다르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전두엽에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성격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측두엽이나 이제 두정엽에서 발생했을 때는 이제 움직임이 떨어지는 경우를 제일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고, 후두엽 중에 이제 손해 쪽에 발생했을 때는 어지럼증만 발생하는 경우가 또 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해 위에 이제 중내 쪽에 발생했을 때는 시야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이렇게 뇌의 어떤 기능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왼쪽과 오른쪽도 그래서 발생하는 거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우리 뇌 기능 중에 언어 중추가 왼쪽에 좀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른쪽에 손발 그 장애가 왔을 때 이제 언어 중추의 장애가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또 있습니다. 뇌가 아무래도 전신을 또 담당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예.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심혈관 질환처럼 빠른 대처와 치료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치료를 하시나요? 일단은 뭐 심혈관 질환도 그렇고 뇌혈관 질환도 그렇고 일단은 시간을 다투는 네. 질환입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제일 먼저 이제 환자 상태 평가를 하고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심전도랑 그 피 검사를 통해서 상태를 파악하면서 동시에 이제 혈압이 떨어졌을 때는 혈압을 잡는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조치가 끝나는 대로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심혈관 조영술로 들어가서 심장 혈관을 넓혀주는 시술과 그다음 스텐트가 필요하면 스텐트를 넣어서 더 이상 좁아지지 않게 하는 시술을 진행을 해줘야 되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실패하거나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는 심장을 열어서 혈관을 수술하는 그런 수술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은 초기에 총각을 다툴 때는 이제 시술을 통해서 다리 혈관을 통해 들어가서 이 혈관을 성형한다고 하는데 혈관 성형술을 시행을 하게 되고요. 뇌혈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리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뇌혈관 상태를 파악하고 막힌 데나 좁아진 데가 있으면 열어주고 필요하면 스텐트라는 걸 넣어서 이렇게 더 좁아지지 않게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혈관 꽈리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 혈관에 이제 코일링이라고 해서 코일을 넣어서 그쪽으로 피가 더 이상 가지 않게 막아준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조치를 그 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뇌경색과 뇌출혈은 아예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좀 치료 방법 자체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이제 응급실에서 진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네. 일단 머리 CT를 찍어서 뇌 혈관이 터진 흔적이 없으면 이제 MRI를 디퓨전이라는
MRI 중에서 좀 특수한 검사를 먼저 해서 어디 혈관이 막혔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막힌 데를 따라 들어가서 이제 열어주는 시술을 하거나 그쪽 혈관으로 이제 혈관 넓혀주는 약물이나 이제 혈전을 녹여주는 약물을 특수하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이제 그런 시술이 불가능한 병원이나 이러면 정맥을 통해서 그 혈관에 있는 혈전들을 전체적으로 녹여주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심혈관 조영술이 가능한 병원이라면 이 혈관 들어가서 그 혈관에 집중적으로 혈전을 녹여주는 시술을 하는 게 효과는 더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방문하는 판단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병원 전 단계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119 대원이 그 도움을 해주는 게 환자의 생명을 그리고 합병증을 줄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맡길 거는 맡겨주셔야 됩니다. 어느 병원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가셨다가 이 시술이 안 되거나 그러면 낭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심혈관 질환은 죽고 사는 생명과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뇌혈관 질환은 보통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 경우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죠.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심근경색이 정말 생명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심장 자체가 그 혈관이 막히면서 멈춰버리면 그러면 그건 진짜 1분과 2분, 30초와 1분 이런 생명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정말 네네. 긴급한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건 맞는데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위험한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뇌 경색은 이제 생명에까지 위협이 되는 경우는 조금 드물고 다만 장애 자체가 이제 반신불수라든지 언어 장애이기 때문에 굉장히 살면서 굉장히 불편한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뇌출혈 같은 경우는 또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경우 굉장히 흔하게 봅니다. 혈관에 터졌을 때 바로 조치를 안 하고 좀 지켜본다고 하시다가 양이 늘면서 이제 뇌 반구를 누르는 상황까지 오면 이제 숨내 쪽이 눌리면은 심장 정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외에 구토가 심하면서 이제 흡인 장애로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빠른 처치가 필요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경중을 따질 수가 없군요. 그렇죠. 네, 네. 둘 다 생명에는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통증 혹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사실 후유증이 많이 남아서 그런지 뇌혈관 질환은 이게 완치가 안 되는 질병이라고 많이들 또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뇌혈관 질환, 특히 뇌경색, 뇌출혈이 초기에 상황을 놓치면 네. 완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빠른 처치, 응급실에서 할 수 있는 빠른 처치를 통해서는 완전히 회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뇌혈관 같은 경우에 3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시술을 통해서 빨리 뇌혈관 조영술을 들어가서 그 혈관이 막힌 부분을 그 동맥을 통해서 그 시술을 통해서 그 혈전을 뚫어주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를 저희 응급실에서는 자주 보게 됩니다. 네.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오셔서 시술을 통해서 그 장애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흔히들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를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 골든타임을 뇌혈관 질환에서 3시간, 늦어도 4시간 반까지는 응급실에 오셔야 그 처치가 가능합니다. 그 처치가 끝나고 나면 이제 급성기 그 재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 이 보험과 이 의료 특성상 급성기 치료에 대해서 제대로 담당할 수 있는 병원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래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초기 한 달 이내에 이 뇌혈관에 막힌 부분과 그 괴사된 부분, 손상된 부분의 기능을 대신할 그런 뇌 기능의 재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초기 한 달을 보는데요. 그 한 달 동안 이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제 보험 시스템에 이런 게 제대로 보상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들도 이 치료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게 되고요. 하지만 환자의 이 일상 생활을 되돌리는 데 있어서 만성 재활 치료보다 급성기 뇌혈관 질환의 재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좀 전문가들이 좀 바꿔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아직은 병원에서도 구비하지 못한 그런 많은 재활 기구들도 많고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치료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뭐 혈관을 깨끗하게 잘 유지를 해야 되겠죠. 젊었을 때처럼. 네. 네,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게 제일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생활 습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백미를 중심으로 하는 식습관보다는 현미를 중심으로 하는 식습관을 어.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미를 중심으로 꼭꼭 오래 씹어먹으면서 천천히 식사를 하게 되면 과식도 줄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혈관을 깨끗해지는 데 필요한 그런 어떤 껍질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몸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술을 드실 때 술의 양을 좀 조절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고기 중심의 음식 식사를 좀 피하시고 이 바깥에서 외식을 하게 되면 사실 육류 중심의 식사 밖에는 거의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집에서 이제 채식 위주의 식사를 중심으로 하시고 육류는 하루에 200g 이하로 드시는 거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운동도 하루에 어느 정도 이상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푸시업 100개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런 정도를 매일매일 지켜주실 수 있으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그런 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게 생활 습관만 개선해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제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지인에게는 찾아오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하시고 예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